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아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올 2월 말에 할 것이라며 북한이 동의했고 미국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회담은 아시아의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라며 회담 준비를 위해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향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폼페오 장관이 장소와 관련해 아시아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북한이 그걸 실행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당국자들이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월 말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양국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나의 친구인 시 주석과 만나 합의할 때까지 최종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거리 핵 전략 조약 INF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차관과 베이징에서 만나 INF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30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핵 군축과 핵 확산 방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라브코프 차관은 미국은 다음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말 INF 탈퇴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부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자신을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31일 뉴욕 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밀리에 군부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변화시키려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부의 지지 철회가 중요하다며 대다수 군부 인사들은 현재의 정국 혼란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이도 의장은 군부에 대해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아닌 경우 사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과이도 의장과 전화통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해 과이도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형 전자업체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중국의 대형 전자업체인 폭스콘은 30일 미국 위스콘신주에 100억 달러를 들여 세우려던 공장 설립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하라는 내용 등으로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입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미국 정부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30일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영내 군사적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된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is not yet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tand strongly with our allies, and that strength allows us to shape peaceful outcomes in places like the Korean Peninsula.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This bill requires a certification, a fact-based certification that would be much more difficult to make under present circumstances. 미한동맹 지지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이 국방당국에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군사훈련은 외교적 노력을 거스르지 않는다며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은 대북협상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릭나슨 의원을 주축으로 한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은 국방부의 연합훈련 재개를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30일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과의 외교적 관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지만 지속되는 한국군과의 훈련 유예가 준비태세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군과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비질런스 에이스 훈련, 그리고 다른 소규모 훈련들을 유예한 점을 언급하며 국방당국은 이런 유예를 외교를 가능하게 하려는 선의의 제스처로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한국과의 공조하에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연합훈련의 시점과 범위는 북한 정권의 기분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의 군사훈련은 조약을 맺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고 준비태세를 증진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없애도록 압박을 가하는 공동의 노력을 상호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라면서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자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의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단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퍼 대행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동의 도전 앞에 미 한일 3국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It is critical to ensure that there are strong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And this is particularly necessary in the face of shared challenges posed by the DPRK in China.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이 있는 만큼 미 한일 3국 사이에는 더 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필수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퍼 대행은 이어 일본이 대북 압박의 주요 협력자라고 설명했습니다. Japan remains one of our closest partners on the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and Japan has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lement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efforts to thwart North Korea's illicit maritime trade with ship-to-ship transfers of coal and refined fuel. 일본은 다수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 한일 3국의 물샐 틈 없는 공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e will get through this period and remain unified in promoting our shared values and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s, including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네퍼 대행은 이어 3국이 공동 가치와 공동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계속 단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협상이 너무 핵무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위협들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address all of the threats that North Korea represents, which include, of cour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f all stripes, which include delivery systems, and frankly, which includes a political system that's anathema to the values. 장차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추진체, 그리고 미 한일 3국의 가치에 심각하게 반하는 북한 정치 체제도 차근차근 다뤄나갈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의제가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정보와 정책은 별개라며 각 부처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정상적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미 정보기관 수장들의 분석.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온도차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직 외교당국자들은 정보 당국자와 정책 당국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건 흔한 일이라며 불협화음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is not uncommon in America for the intelligence people to have a different view from the polic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it is, I think, of the strength of our system. 와일더 전 보좌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와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당국자들은 자체 평가를 전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 역시 정보기관 수장들의 이번 분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모순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At least in any time frame that we can predict, which mea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Now, of course, there may come a time in the future
when North Korea 가까운 미래를 is 기점으로 할 때 comfortable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당국자들의 평가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의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능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감축과 운반 역량 제한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의 미북 협상이 이 같은 단계적 조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수장들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는 역할을 분담하는 소위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다만 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과 관련한 현명한 조언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No, it is not a strategy. It is not a good cop, bad cop strategy. It's really.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기관 수장들의 평가는 자칫 미 행정부 내 마찰로 인식돼 북한이 실무 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만 고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25년 전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던 당시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평가를 내릴 의무가 있고 정책 당국자들은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해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전제를 포기하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reaches that view about what's likely. The president still has to do what he thinks is best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our allies. 따라서 정보당국은 가장 신빙성 있는 전망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미국과 동맹국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 believe that if it's a choice between his survival and nuclear weapons, he will choose surviving.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이 생존과 핵무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생존을 선택할 것이라며 따라서 오랫동안 북한 지도자로서 남고 싶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 정보기관 수장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관련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미군 억류자와 유해 송환 등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미북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missiles and rockets are no longer flying in every direction. Nuclear testing has stopp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더 이상 미사일과 로켓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일이 없고 핵실험도 중단됐으며 몇몇 군사시설들은 이미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인 인질이 석방됐고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지난해 9월 2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는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거듭 신뢰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이 미북이 서명한 계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두 사람이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이나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들과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지난해 4월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결론까지 갈 길이 멀다며 어쩌면 일이 잘 될 것이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2일에는 북한 비핵화가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ll be a beginning. I don't say, and I've never said it happens in one meeting. You're talking about years of.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시간을 갖고 밟아나가는 단계적인 과정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play the time game. I told Mike Pompeo, don't let them do that to you.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뒤엔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며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를 것이 없고 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he sanctions will stay in place until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연설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제재는 비핵화가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미군 유해 발굴 재개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대면 협상을 위해 북한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오는 봄 작업 재개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 DPAA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미국 대표들이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한 DPAA의 소통 노력에 대해 가장 최근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AA의 리터커 공보관은 29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 대표들은 2차 정상회담에서 유해 발굴 작업 재개 문제가 떠오를 경우 이 사안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특정 사안이 논의될 것인지는 백악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DPAA 대표들은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관련해 북한 인민군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 당국에 넘긴 이후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관한 북한 관계자들과의 추후 의사소통을 진행할 책임을 DPAA가 맡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통 노력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상의된 다른 사안과 관련된 논의와 조치들과는 별개로 이뤄져 왔다는 설명입니다. 터커 공보관은 또 유해 발굴 작업 재개 관련 대면 협상을 하기 위해 북한군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전히 DPAA 대표들과 북한 인민군 관계자들과 소통이 서신과 서류 교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은 전문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고 아울러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약속에 따라 합동 발굴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발굴 작업 재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 만나 협상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내년 봄 발굴 작업 재개가 여전히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한편 터커 공보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이 넘긴 미군 유해 가운데 세 번째 신원을 지난 15일 추가 확인했습니다. 한국전에서 숨진 프랭크 설리먼 육군병장의 유해입니다. 설리먼은 제2보병사단 제9보병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1일 군용 호송 차량에 타고 있다가 북한 군우동 남쪽에 있는 건물소에 막혀 차를 버리고 도망치던 도중 중국군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터커 공보관은 설리먼이 평안북도 북진다리골의 전쟁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이듬해 3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전체 핵동결 없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서 일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등 스몰 딜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국의 일부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반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북 간의 ICBM 폐기 합의 등 이른바 스몰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안전이란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어 ICBM 폐기에 집중할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비핵화의 핵심인 핵 프로그램 동결과 신고 없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확약할 수 없는 ICBM 폐기 등 스몰딜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31일 BOA에 미국이 ICBM을 먼저 다루는 건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유예받으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숨김으로써 미국이 우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만 일부 소위 해결해 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인 소위 대북 제재 완화. 북한이 절대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논리가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부터 신고하는 게 국제 비확산 체제가 요구하는 비핵화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비핵화를 결심한 국가의 핵 동결과 신고라는 초기 조치 없이 사찰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중국 전 영국 주재대사는 ICBM을 폐기하고 핵물질을 동결하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시설과 미사일 기술 연구 개발은 계속할 텐데 ICBM만 폐기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북핵 개발의 목표는 대미 억지력 확보인데 그러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이 필수 요소이다.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ICBM 폐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불투명하고 그걸 모두 내어줄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사거리를 어떻게 검증할지도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며 사거리 5,500km 이상인 ICBM이 5종이라고 지적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황 전 대사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북한 전체 핵동결은 다른 얘기라며 현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핵동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도 신년사에서 핵탄두 대량 생산을 지시했는데 이는 영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북한이 완전히 변하여 전체 그림을 신고하지 않는 한 이제 미국도 영변 이외 지역의 핵활동,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그런 핵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다 모르기 때문에 북핵의 전체적 동결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플루토늄과 달리 감축이 쉽고 규모가 적은 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어 위성이나 인적 정보로도 추적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고 생산 중인 전체 고농축 우라늄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를 보유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황 전 대사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 사안이 미북 간 스몰딜이 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적 비핵화 조치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상응 조치가 비례적이어야 한다며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황에서 영변의 핵 폐기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응 조치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ICBM 같은 스몰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북한은 밀착하고 중국, 러시아 밀착하고 그런데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소위 자유진영 쪽에서는 한미동맹은 깨지고 한일관계 깨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쁜 시나리오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쪽에서 동맹을 흔들거나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보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같은 거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ICBM과 같은 스몰딜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미국이 북한이 취한 조치보다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독자 제재를 조금 완화해줬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란 대세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결국은 비핵화가 되어야 유엔 제재가 해제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결의를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결의는 국제적으로 볼 때는 입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제된다는 게 이미 다 유엔 결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포기해야만 제재가 해제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란 확고한 틀은 지속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이른바 시퀀스의 문제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 전 대사는 또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에만 집중하고 동맹을 무시하며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고 이웃인 인도와 전략적 핵균형이 맞았기에 가능했지만 동북아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한국, 일본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상황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큰 그림을 본다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이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제재가 해제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중간에 그런 정치적인 딜, 부분적인 딜 이런 것만이 반복된다면 이 전체 비핵화 과정이 길어질 뿐입니다. 연장될 뿐입니다. 전체 비핵화 과정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적인 딜, 정치적인 딜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혁 의원도 한 언론에 심장수술을 할 사람이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부터 나아야 본격적인 개심수술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신고도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전체 핵목록을 제출한다고 해도 신뢰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빠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사이버 공간의 강국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는 지난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에도 두드러졌습니다. 커스틴 넬슨 미 국토안보 장관은 지난해 말 상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국가적인 차원의 위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a resurgence of nation-states threats.
Countries such as China, Iran, North Korea, and Russia are willing to use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모든 역량을 이용해 미국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2017년 전 세계에 악성 코트를 퍼뜨려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끼친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는 닐슨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있기 며칠 전 북한 해킹그룹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식 조치를 취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주로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지만 최근 북한도 여기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보고서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우려와 경계심이 반영돼 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사이버 위협 정보통합센터의 마이클 모스 부국장은 지난해 중순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미국에 대한 정보 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use cyber operations to raise funds, launch attacks, and to gather intellige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 정부감사원 GAO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초당적 연방정부기구인 GAO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 연방기관이 지목하는 미국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미사일 역량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장기적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 핵심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로 전기, 화력, 핵 발전소 등과 같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대표적 사례는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와 2017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입니다. 2017년 말 백악관은 워너크라이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했으며 이어 이듬해 미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과 워너크라인 램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제소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첫 사례입니다. 당시 국무부는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VOA에 북한은 제재의 영향을 체감하면서 사이버 작전을 포함한 국가 지원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댄코츠 국가정보국장이 2017년 5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6부류의 사이버 위협 주체로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사이버 범죄자들을 지목한 것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특이한 점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계속 지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9월 코츠 국장은 미 선거 개입 억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받았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원에서 발의된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 예방과 제재 적용에 관한 디터 액트에서도 북한은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디터 액트를 주도한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당시 VOA에 북한이 미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알지 못하지만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 선거 개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use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Hey. 의회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추진 중인 새 회계연도 세출안에는 사이버 안보는 북한 관련 예산 집행의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일절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아시아 안심법도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명시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뿐 아니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해외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건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하원에서 발의된 사이버 외교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추진되고 있는 올해 첫 번째 법안입니다. 법안은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2016년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9조에 따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그리고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또는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상하원에서 동시 추진됐던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등 사이버 공격자를 식별해 심각한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정한 뒤 이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북한 장애인의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장애 아동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10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와 장비가 북한에 반입됩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확인하고 해당 서한과 물품 목록을 게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월 26일 아동들의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기 발견과 개입 프로젝트의 물품과 장비의 대북 반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 25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북 반입 시한은 7월 25일로 최초 허가가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승인 물품을 반입해야 합니다. 이날 공개된 목록 면제 리스트에는 95개 품목 500여 개 물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최초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작성한 것으로 승인 서한의 부속 문건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가장 고가 품목은 청력 측정 장비로 구매 금액이 $7,000인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 기계와 $5,500의 이음향 방사 검사 기계 각각 2개씩을 포함해 싱가포르에서 만든 관련 장비 8개가 명시됐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보행기와 휠체어 등 각종 재활 장비 등도 면제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울러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자전거 100대를 비롯해 책상과 의자 등 사무실에 비치할 가구들도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물품의 총 구매액은 10만 9,390달러였으며 청력 측정 장비를 제외한 80여 개 제품들의 구매처는 중국이라고 핸디캡 인터내셔널 측은 밝혔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해당 장비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신생아와 장애 아동들에 대한 조기 치료와 기능적 재활 서비스에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평안북도와 강원도 소재 2개의 의료시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캐나다의 퍼스트 스텝스 등 대북 지원단체 4곳, 총 6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승인 조치는 공개된 목록을 기준으로 7번째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 지원 단체들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국가별 경제자유 순위에서 25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징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5일 발표한 2019 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182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 단체가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25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 12개 분야를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60.8점, 아시아 평균은 60.6점으로 북한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경제적 자유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약간의 시장 발전과 제한적인 민간 기업 활동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신흥부자인 돈주들로부터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잭 스펜서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경제 자유지수가 각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 index measures under the umbrella of economic freedom are 12 variables that provide a very real-life assessment of the economic health and vitality of each and every nation. 12개 항목에서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한 이 지수는 각국의 경제적 건강과 활력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평가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법률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 전반에 걸쳐 부패와 뇌물이 만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의 모든 부분에 명령을 내리고 모든 중요한 경제활동을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시장과 비공식적인 기업활동의 출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군부의 지배적인 영향력 때문에 가까운 장래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이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면서 2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는 12위로 6단계 상승했고 한국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00위와 128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2월 1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아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올 2월 말에 할 것이라며 북한이 동의했고 미국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회담은 아시아의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라며 회담 준비를 위해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향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폼페오 장관이 장소와 관련해 아시아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북한이 그걸 실행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CN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당국자들이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월 말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양국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나의 친구인 시 주석과 만나 합의할 때까지 최종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차관과 베이징에서 만나 INF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30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핵 군축과 확산 방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라브코프 차관은 미국의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말 INF 탈퇴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부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자신을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31일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밀리에 군부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변화시키려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부의 지지 철회가 중요하다며 대다수 군부 인사들은 현 정국 혼란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이도 의장은 군부에 대해 반인도주의 범죄가 아닌 경우 사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과이도 의장과 통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해 과이도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형 전자업체가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중국의 대형 전자업체인 폭스콘은 30일 미국 위스콘신주에 100억 달러를 들여 세우려던 공장 설립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은 이날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실로 인해 위스콘신주에 세우려던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